엄마, 우리 일주일 후에 올게. 우리 초코 좀 잘 부탁해. 아들은 반려견의 이름을 부르며 웃었지만 정작 엄마에게는 잘 지내란 말 한마디 없이 떠났습니다. 온 가족 해외여행. 늘 그렇듯 아들 며느리는 저만 홀로 남겨두고 여행을 떠났죠. 저는 그들에게 반려견 돌봄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들 며느리는 몰랐을 겁니다. 7박 8일의 꿈 같은 여행을 다녀온 그들이 돌아갈 집은 이미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현미숙이고요. 올해 65이 되었습니다. 남편 뒷바라지하며 아들 키우느라 전업주부로만 살아왔는데요. 어느 날 가족들이 던진 한마디에 평범했던 제 삶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동안의 평범한 생활은 저에게 사치가 되었을 정도로 힘들었던 그때의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날 새벽 부엌에 불을 켜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 우진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두부를 꺼내고 계란도 6개 꺼냈어요. 할머니, 그때 7살 손주 시우가 눈을 비비며 비틀비틀 걸어 나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시우 깼어? 시우야, 조금 더 누워 있어. 할머니가 아침 다 차리면 깨울게. 손주는 식탁 위에 팔을 괴고 앉아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어요. 우진아, 일어나야지. 회사 늦는다니까. 시간이 되어도 아들이 일어나지 않아 저는 안방 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한참 후에야 안방 문이 벌컥 열리고 아들 우진이가 와이셔츠 단추도 채우다 말고 나왔어요. 엄마, 오늘 매야 하는 넥타이 어디 뒀어? 왜 안 보여? 응, 그거 다려서 옷장에 걸어뒀어. 얼른 찾아봐. 우진이가 넥타이를 찾으러 들어가자 며느리 윤희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저 커피 좀 타주세요. 아, 머리 아파. 윤희가 쩍 하품을 하며 이마를 짚고 말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인스턴트 커피를 타서 윤희 앞에 공손히 놓아줬습니다. 윤희야, 밥 안 먹어? 찌개 끓였는데. 아, 됐어요. 전 아침은 안 먹어요.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밥맛도 없고요. 윤희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진이는 허겁지겁 밥을 두어 숟가락 떠먹더니 가방을 챙기며 일어섰습니다. 윤희는 커피만 홀짝 다 마시고는 피곤하다며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니 1시가 넘어서야 안방에서 나왔어요. 어머님, 저 친구들 만나러 나갈게요. 저녁 때나 올게요. 며느리는 보란듯이 명품 가방을 어깨에 메고 나갔습니다. 우진이가 7시쯤 퇴근 후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내일 아침 일찍 공항 가야 돼. 비행기가 9시니까 6시에는 나가야겠다. 내일 아침이면 아들 가족은 하와이로 7박 8일 여행을 떠납니다. 저는 당연히 빠져 있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10년째 문득 가사도우미처럼 살아온 시간들이 차갑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안방에서 윤희가 여행 가방을 끌고 나오더니 반려견 초코의 사료봉지를 옆에 내려놓고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내일부터 여행 가는 거 아시죠? 그동안 강아지 밥이나 잘 챙겨주시고요. 윤희는 손톱을 매만지며 무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산책시켜야 해요. 비 온다고 빼먹지 마시고요. 산책 다녀오면 발 꼭 깨끗하게 씻겨주시고요. 아셨죠? 마치 가정부에게 업무 지시를 하듯 차갑고 사무적인 말투였어요. 알았다. 저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강아지 밥이나 잘 챙기라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10년 동안은 이 집에서 살림을 도맡아 하며 가정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제 존재가 고작 이 집 반려견 돌보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 누워 천장만 멀뚱히 바라보는데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겨우 눈이 감겼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렇게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요란한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아들 가족을 배웅하기 위해서죠. 우진이가 큰 여행 가방을 트렁크에 싣고 윤희는 시우 손을 잡고 뒷좌석에 탔습니다. 엄마, 우리 일주일 후에 올게. 초코 잘 좀 부탁해. 응? 우진이가 운전석에서 창문을 내리고 말했습니다. 알았다. 조심해서 잘 다녀와. 저는 억지로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차가 떠나는 것을 지켜봤어요. 차가 모퉁이를 돌아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곧장 제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10년 동안 모아둔 은행 명세서와 연금 통장, 그리고 이 집의 등기부등본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서류들을 하나하나 꺼내 펼쳐봤어요. 이 집은 남편이 제 명의로 남겨준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이사 온다고 했을 때 저는 흔쾌히 함께 살자고 했었죠. 하지만 윤희는 집 관리를 자기가 하겠다며 등기 서류를 보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제 연금 통장도 생활비 관리 명목으로 낼름 가져갔고요. 저는 순진하게도 가족이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윤희가 알아서 잘 관리하겠거니 철석같이 믿었어요.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제 연금이 정확히 어디에 쓰였는지, 집에 대한 대출이나 담보 설정은 없는지 단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류를 확인해 보니 다행히 집은 여전히 제 명의였어요. 하지만 연금 통장은 윤희가 가져간 뒤로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오래된 책과 자격증도 꺼내보았죠. 결혼 전 제과점에서 일하며 취득했던 자격증은 30년 넘게 그저 쓸모없는 종이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자격증을 보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오랜 친구 옥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옥화의 밝고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옥화야, 나야, 미숙이. 어머, 미숙아. 이게 얼마만이야? 잘 지냈어? 무슨 일이야? 옥화야, 나 상의할 게 있어서.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목소리가 왜 그렇게 떨려? 나 더 이상은 못 살겠어. 이 집에서 나가고 싶어. 그동안 참았던 이야기가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며느리 윤희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어젯밤에 무슨 말을 들었는지,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두 털어놨어요. 세상에, 미숙아. 그걸 왜 진작 말 안 했어? 바보같이 그걸 참고 살았단 말이야? 옥화가 놀란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옥화는 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며 똑 부러지게 살아가는 친구였습니다. 저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죠. 아이고, 속 터져. 이제라도 결심했으면 당장 움직여야 해. 꿈을 댈 시간 없어. 내가 아는 법무사 바로 소개해 줄게. 괜찮은 부동산 중개인도 바로 연결해 줄 테니까. 정말? 아, 고마워, 옥화야. 뭘 그런 걸 고마워해. 친구 좋다는 게 이럴 때 돕고 사는 거지. 미숙아, 네가 결심했다면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해. 아들 가족 돌아오기 전에 싹 다 처리해야 한다고. 응, 알았어.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푸르게 보였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제 인생을 되찾을 시간이었습니다. 옥화는 전화를 끊고
바로 법무사와의 약속을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9시 30분에 집을 나서 약속 장소인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앞에는 옥화가 미리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수가 왔어? 얼굴이 반쪽이 됐네. 옥화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응, 고마워 옥화야. 이렇게 바쁜데 아침부터 시간 내줘서. 야, 무슨 소리야. 친구 일인데 이까짓 게 대수라고. 얼른 들어가자. 이분이 내가 말한 이진혁 법무사님이야. 옥화가 옆에 서 있던 40대 중반의 남성을 소개했습니다. 이진혁 법무사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진혁입니다. 이진혁 법무사가 명함을 건네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들고 꾸벅 인사를 했어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럼 김옥화 씨에게 대략적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현미숙 씨에게 직접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진혁 법무사가 노트북을 펴며 물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아들 집에서 살면서 겪은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며느리 윤희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제 연금 통장을 관리한다며 가져간 일, 그리고 집 등기 서류도 윤희가 보관하고 있다는 것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혹시 집 등기부등본은 가져오셨나요? 이진혁 법무사가 물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이진혁 법무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입니다. 집은 여전히 현미숙 씨 명의로 깨끗하게 되어 있고 불필요한 담보 설정도 전혀 없네요. 어머, 정말요? 저는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하지만 연금 통장이 며느님 관리 하에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혹시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며느리가 알아서 잘 관리하는 줄로만 알았어요. 지금 당장 은행에 가서 10년치 거래 내역을 전부 출력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이진혁 법무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곧장 은행으로 향했어요. 은행 창구에 앉아 직원에게 10년치 거래 내역을 출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프린터에서 한참 동안 종이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어요. 직원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진혁 법무사가 제 옆에서 함께 내역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페이지를 넘길수록 저는 정말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세상에 미수가 이것 좀 봐. 백화점 결제가 한두 건이 아니잖아. 이게 다 네 돈이야? 옥화가 서류를 보며 기가 막힌 듯 소리쳤습니다. 여기 성형외과 시술비도 있네요. 금액이 큽니다. 한 번에 500만 원씩 결제됐습니다. 이진혁 법무사가 손가락으로 항목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계속 서류를 넘겼어요. 해외여행 경비, 명품 가방 구매, 고급 레스토랑 식사비, 피부과 시술비까지. 제 연금이 생활비로 쓰인 게 아니라 전부 며느리 윤희의 사치품 구매에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통장 잔액이 거의 없네요. 이진혁 법무사가 마지막 페이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분노를 넘어선 텅 빈 허탈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제 돈으로 며느리의 호의호식을 지원한 셈이었어요.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법적으로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이진혁 법무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아요. 제가 겨우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미수가 그럼 이 집 팔 거니? 옥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당장 팔고 싶어.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옥화가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최 실장. 나 옥화야. 지금 당장 현금으로 아파트 살 수 있는 사람 있어? A급 금매 물건 하나 나왔는데. 옥화는 통화를 하며 집 위치와 평수를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빨리 연락 줘. 옥화가 통화를 끊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입지 좋은 곳이라 금매로 내놓으면 금방 나갈 거야. 내가 현금으로 바로 살 수 있는 사람 찾아볼게. 정말 고마워, 옥화야. 저는 옥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오후 부동산 중개업자 최 실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투자 목적으로 집을 찾던 사업가가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40대의 사업가 남궁철이라는 사람이 집을 보러 왔어요. 위치가 정말 좋네요. 학군도 좋고 조용하고요. 남궁철이 집안을 꼼꼼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계약하시겠습니까? 최 실장이가 물었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군더더기 없이 바로 계약하죠. 잔금은 3일 내로 현금으로 다 처리하겠습니다. 남궁철의 말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렇게 빨리 계약이 진행될 줄은 몰랐습니다. 계약금은 지금 바로 현금으로 드리겠습니다. 남궁철이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진혁 법무사가 계약서를 작성했고 저는 서명을 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펜을 꽉 쥐고 제 이름을 또박또박 썼습니다. 등기 이전은 제가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진혁 법무사가 말했습니다. 남궁철이 돌아가고 저는 옥화와 함께 집에 남았어요. 미수가 정말 괜찮겠어? 아들네 오면 난리 날 텐데. 옥화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이제 더 이상은 못 살겠어. 여기서 무조건 나가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제 짐을 쌌어요. 제 옷가지와 몇 가지 추억이 담긴 물건들만 챙겼습니다. 시우에게 줄 선물도 따로 포장해뒀어요. 미수가, 내가 사는 해안 도시에 작은 오피스텔 하나 비었어. 거기로 와. 내가 다 준비해 놓을게. 옥화가 제안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뭘 친구끼리 당연한 거지. 저는 짐을 택배로 옥화에게 미리 붙였습니다. 3일 후 잔금이 모두 입금됐고 등기 이전도 순식간에 완료됐어요.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7박 8일이 지나고 아들 가족이 하와이에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공항으로 마중을 나가지 않았어요. 집에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저녁 늦게 현관문이 열리고 시우가 먼저 뛰어들어왔어요. 할머니. 시우가 저에게 달려와 와락 안겼습니다. 아이고, 우리 시우, 할머니 보고 싶었어? 네, 할머니 많이 보고 싶었어요. 저는 손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시큰했어요. 윤희는 여행 가방을 거실에 아무렇게나 던지듯 끌고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아, 피곤해 죽겠네. 비행기에서 한숨도 못 잤어. 윤희가 짜증스럽게 투덜거렸습니다. 우진이는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회사 메일을 확인했어요. 엄마, 초코는 잘 있었어? 산책은 시켰어? 우진이가 물었습니다. 응, 잘 있었어. 산책도 매일 시켰어. 반려견 초코는 꼬리를 흔들며 우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저는 묵묵히 식탁을 차렸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제가 설거지를 하려는데 우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여행 정말 좋았어. 하와이 사진 보여줄까? 아니, 괜찮아. 우진아, 그리고 윤희야, 거실로 좀 나와.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진이와 윤희는 무슨 일이냐는 듯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인데요, 어머님? 윤희가 하품을 하며 물었습니다. 이 집 3일 전에 팔렸어. 거실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똑딱똑딱 들렸어요. 뭐라고? 엄마, 집이 팔리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우진이가 멍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말 그대로야. 이 집 팔았다고. 새 주인이 다음 주에 이사와.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피곤한데 그런 농담하지 마세요. 재미없어요. 윤희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표정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님 진짜예요? 미쳤어요? 이 집을 팔다니요. 윤희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저희랑 상의 한마디 없이 이 집을 맘대로 팔아요? 저희더러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집은 내 명이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지 당연히. 저는 가방에서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우진이가 얼굴이 벌개져서 소리쳤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이게 어머님 집이에요? 저희가 10년을 살았는데 이건 우리 집이나 다름없다고요. 어떻게 우리한테 허락도 안 받고 팔 수 있어요? 윤희가 분을 못 이겨 씩씩대며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법적으로 이 집은 내 명이야. 내가 내 집을 처분하는데 너희 허락받을 이유 없어.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윤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울부짖었습니다. 우진 씨, 당신 뭐해? 엄마 좀 안 말리고. 윤희가 남편인 우진이에게 악을 썼습니다. 우진이는 저를 말리려다가 아내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우물쭈물했어요. 난 내일 아침에 이 집을 떠날 거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윤희의 날카로운 울음소리와 우진이의 당황한 목소리가 뒤엉켜 들렸지만 저는 망설임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2번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근처 모텔을 찾아 체크인을 했습니다. 짐은 이미 옥화에게 다 붙여둔 상태였고 제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려 있었어요. 모텔방에 들어가 침대에 걸터 앉으니 그제야 온몸에 힘이 쭉 풀렸습니다. 이틀 후 아침 모텔방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 윤희가 안사돈 그리고 딱 부러져 보이는 40대 여성 변호사와 함께 저를 노려보며 서 있었어요. 어머님, 저희 들어가도 될까요? 윤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들어와. 저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세 사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사부인. 안사돈인 김명자가 값싼 모텔 방 안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로펌 태산의 박소연 변호사입니다. 40대 여성 변호사가 제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명함을 받아보니 TV에서나 보던 대형 로펌 이름이 선명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어? 저는 침대 끝에 걸터 앉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이번 집 매매는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박소연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습니다. 무슨 문제? 어머님께서 현재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매매 무효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박소연 변호사가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뭐, 치매라고? 지금 내가 치매라고? 네, 어머님이 요즘 깜빡깜빡하시고 엉뚱한 말씀도 하셨잖아요. 윤희가 팔짱을 끼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잠깐만.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이진혁 법무사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법무사님, 지금 좀 급한 일이 생겼는데요. 제가 있는 모텔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이진혁 법무사는 바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내가 아는 법무사를 불렀어. 그 사람 올 때까지 기다려. 저는 방 안의 작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사부인 김명자는 소파에 앉고 윤희와 박소연 변호사는 저를 빤히 보며 서 있었어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20분쯤 지나 이진혁 법무사가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현미숙 씨? 이진혁 법무사가 묻자마자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분들이 글쎄 제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서 이번 집 매매가 무효라고 하네요. 아, 그러셨군요. 이진혁 법무사가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니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현미숙 씨께서는 집을 매도하시기 전에 이미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상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여기 그 진단서가 있습니다. 이진혁 법무사가 서류를 꺼내 박소연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박소연 변호사는 서류를 받아 읽더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건 언제 받으신 겁니까? 집 매매 계약 하루 전입니다. 저희가 미리 준비해 두었죠. 이진혁 법무사가 말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옥화가 혹시 모르니 꼭 받아두라고 조언해서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치매가 아니면 다예요? 우리 딸 윤희가 10년 동안 이 집을 관리해 왔다고요.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당연히 기여분을 인정받아야지 않나요? 조용히 있던 김명자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여분이요? 이진혁 법무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기여분은 무슨, 오히려 며느님이 시어머님의 연금을 무단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로 맞고소당하실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윤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말했습니다. 여기 은행 거래 내역입니다. 10년치 전부요. 이진혁 법무사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현미숙 씨의 연금이 명품 구매, 성형외과 시술비,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된 내역이 여기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이진혁 법무사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탁 놓았습니다. 윤희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뒤로 물러섰어요. 일단 저희가 내용을 재검토하겠습니다. 박소연 변호사가 황급히 서류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그러시죠. 이진혁 법무사가 대답했습니다. 김명자와 윤희 그리고 박소연 변호사가 쫓기듯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법무사님. 아닙니다. 앞으로도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이진혁 법무사가 명함을 하나 더 건네며 나갔습니다. 그날 밤 10시쯤 모텔방 문을 누가 다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 우진이가 엉망이 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엄마. 우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들어와. 우진이는 방 안으로 들어와 복도 쪽을 힐끔 보더니 갑자기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생각을 다시 해줘. 응? 내가 다 잘못했어. 엄마. 우진이가 눈물까지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일어나.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 윤희가 그런 짓 한 거 나 정말 몰랐어. 제발. 우진이가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라니까.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진이는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우진아, 앉아. 제가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진이는 의자에 앉았고 저는 침대에 앉았어요.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해?
나 당장 어디로 가? 시우 학교는 또 어떻게 하고? 우진이가 머리를 감싸쥐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말 속에는 진심 어린 반성이 없었어요. 당장 살 곳이 없어진 것에 대한 두려움과 창피함만 가득했습니다. 우진아, 너 정말 지난 10년 동안 윤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정말 몰랐어?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나도 몰랐던 건 아닌데. 우진이는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그냥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우리 회사가 사업 확장 중이라 집안일까지 일일이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단 말이야. 우진이가 오히려 큰 소리로 변명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명확히 깨달았어요. 이 아들은 언제나 저보다 아내의 편을 들어왔다는 사실을요. 엄마, 그럼 이렇게 하자. 어차피 집 한 돈 있잖아. 그 돈으로 우리 급하게 전세라도 구할게. 전세금이라도 좀 보태줘. 응? 엄마. 안 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돈은 내 노후 자금이야. 너희한테 단 한 푼도 줄 수 없어. 아니, 엄마. 제발. 나 엄마 아들이잖아. 돌아가. 저는 일어서서 문을 열었습니다. 우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내 화가 난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엄마, 진짜 이렇게까지 할 거야? 그래. 우진이는 저를 밀치듯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계단으로 내려가며 윤희에게 다급하게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엄마가 절대 안 준대. 한 푼도 못 준대. 저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우진이가 회사에 휴가를 내고 다시 모텔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옥화가 있는 도시행 기차표를 예매한 상태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창구에 앉아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통장 관리권을 전부 되찾고 싶어요. 네, 신분증 주시겠어요?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며느님이 10년간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으시네요. 그 권한 오늘부로 전부 해지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꺼내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류에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처리 완료됐습니다. 고객님. 고맙습니다. 은행을 나서려는데 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돌아보니 며느리 윤희가 은행 로비로 뛰어들어오고 있었어요. 어머님,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윤희가 숨을 헐떡이며 제 앞을 가로막고 물었습니다. 내 통장 관리권 방금 되찾았어.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님, 어떻게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그러실 수가 있어요. 윤희가 은행이 떠나가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은행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우리를 쳐다봤어요. 제가 10년 동안 어머님 통장 관리해드렸어요. 귀찮은 거 다 해드렸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 돈으로 명품 사고 성형하고 여행 다녔잖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윤희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조용히 하세요. 은행 경비원이 다가와 윤희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이것 좀 놔요. 어머님이 지금 저를 도둑 취급하시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윤희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손님, 업무 방해입니다. 밖으로 나가주세요. 경비원이 윤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뒤로하고 조용히 은행을 나왔어요. 저는 곧장 이진혁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법무사가 저를 맞아주었어요. 통장 관리권은 잘 되찾으셨습니까? 네, 방금 처리하고 오는 길입니다.
그럼 윤희 씨의 연금 무단 사용권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시겠어요? 이진혁 법무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무리 미워도 시우를 생각하면 형사 고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합의서를 쓰시죠. 윤희 씨가 더 이상 현미숙 씨를 괴롭히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이진혁 법무사가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며칠 후 박소연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를 전달했고 윤희는 마지못해 서명했어요. 저는 비로소 10년 만에 제 재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되찾았습니다. 아들 가족의 연락처를 모두 차단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모텔을 나와 곧장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표를 끊고 플랫폼에서 기차를 기다렸어요. 옥화가 사는 해안 도시까지는 3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기차가 서서히 출발하자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저를 올가매던 도시를 벗어나 탁 트인 들판이 펼쳐지고 푸른 산이 보이고 반짝이는 강이 지나갔습니다. 정말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지난 세월 꽉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3시간 후 해안도시역에 도착했습니다. 플랫폼에 내리니 짭짤한 바다 냄새가 훅 끼쳤어요. 개찰구를 나서자 옥화가 저 멀리서 두 팔을 흔들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미수가, 아이고 미수가. 옥화가 한달음에 달려와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저도 옥화를 꼭 안아주었어요. 고생했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가며 그 따뜻한 품에 안기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았지? 이제 다 끝났어. 다 괜찮아. 옥화가 제 등을 툭툭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옥화야 정말 고마워. 뭘? 친구 좋다는 게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지. 자, 어서 가자. 옥화가 씩씩하게 제 가방을 번쩍 들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옥화의 차를 타고 시원한 해안도로를 달렸어요. 창밖으로 눈이 시리도록 푸른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여기가 내가 사는 동네야. 옥화가 작은 마을로 차를 몰고 들어갔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한적한 주택가에 멈췄어요. 여기야 3층. 옥화가 건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올라갔죠. 옥화가 열쇠로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어때? 좀 작지? 혼자 지내긴 괜찮을 거야. 아니야, 딱 좋아. 아담하고 어머나. 작은 오피스텔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겸 침실에는 침대와 책상이 있었고 작은 주방과 화장실이 있었어요. 제가 감탄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눈앞에 바다가 활짝 펼쳐졌거든요. 세상에 옥화야, 바다가 보이네. 응, 그게 이 집 최고 장점이야. 여기서 매일 바다 봐. 옥화가 으쓱하며 웃었습니다. 옥화야, 정말 고마워. 에이, 됐어. 짐 풀고 푹 쉬다가 저녁에 나가자. 내가 아주 든든한 내 친구들 소개시켜 줄게. 옥화가 나가고 저는 짐을 풀었습니다. 옷을 옷장에 정리하고 세면도구를 화장실에 놓았어요. 푹신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낯설었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녁 6시에 옥화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미수가, 밥 먹으러 가자. 응. 옥화를 따라 정겨운 동네 식당으로 갔어요. 식당 안에는 제 또래로 보이는 60대 초반 여성 3명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얘들아, 내 친구 현미숙이야. 내가 말했지? 안녕하세요, 현미숙입니다. 제가 인사를 하자 3사람이 활짝 웃으며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어머, 반가워요. 저는 배순자예요. 말 편하게 해요.
저는 이예숙이에요. 옥화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모두들 어찌나 따뜻하게 맞아주시는지 금세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식탁에 앉아 맛있는 저녁 식사를 시작했어요. 미숙 씨, 옥화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아이고, 정말 마음고생 심했겠어요. 순자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뭐 좀 그랬죠. 아이고, 그래도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저도 남편이랑 진작 헤어지고 혼자 사는데 그게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라니까. 혜숙 씨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미숙 씨는 앞으로 뭐 하실 계획이에요?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아직 거기까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가만히 있어봐. 옥화가 그러던데 혹시 제과 자격증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결혼 전에 땄어요. 벌써 30년도 더 됐지만요. 어머, 그럼 베이커리 해보는 건 어때요? 마침 이 동네에 딱 좋은 빈 가게 하나 있거든요. 순자 씨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네, 베이커리요? 아이고, 제가 올해 62이에요. 이 나이에 뭘? 나이가 뭐 어때서?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하겠어? 옥화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전에 요리 강사 일했으니까 내가 팍팍 도와줄 수 있어요.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잘 생각해 봐요. 이건 기회라니까. 순자 씨가 제 어깨를 툭 치며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순자 씨의 말을 가만히 곱씹어 봤어요. 베이커리라니. 30년 만에 제과 일을 다시 한다는 게 상상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빵을 굽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옥화와 순자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미수가 가게 보러 갈래? 응. 갑자기 응.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비어 있으니까 한번 쓱 보자. 세 사람이 함께 동네 구석에 있는 상가로 갔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햇볕이 잘 들고 위치는 나쁘지 않았어요. 월세는 얼마래? 딱 50만 원이래. 부담 안 되는 금액이지? 옥화가 말했습니다. 어머, 50이면 정말 괜찮네. 그럼 어떡할래? 계약할래?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응, 나 해볼래. 순자 씨가 그 자리에서 부동산에 연락했고 저희는 그날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집 매매 대금으로 인테리어 비용과 제과 장비를 구입할 여유가 있었죠. 인테리어 업체 내가 잘 아는데 소개해줄게. 옥화가 말했습니다. 제빵 재료 납품 업체도 제가 싼 대로 연결해드릴게요.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한 달 동안 정신없이 가게를 꾸몄습니다. 벽지 색깔을 고르고 테이블 배치를 정하고 메뉴판을 디자인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모든 과정이 피곤한 줄도 모르게 즐거웠어요. 미수가, 나도 이참에 동업자로 참여할래. 가게가 너무 마음에 들어. 나도 투자금 좀 보탤게. 옥화가 불쑥 말했습니다. 정말? 옥화야 고마워. 대신 가게 이름은 우리 같이 정하자. 좋아. 우리는 며칠 동안 머리를 맞대고 이름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바다가 보이는 빵집으로 정했어요. 순자 씨는 개업 전 일주일 동안 매일 가게로 와서 빵 만드는 법을 다시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머, 미숙 씨, 손놀림 좋은데요? 30년이 지났는데도 감각이 그대로 살아있네. 순자 씨가 칭찬했습니다. 고마워요. 다 순자 씨 덕분이에요. 아이고, 뭘. 개업날 대박 나세요. 개업 첫날 아침,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진열대에 제가 밤새 만든 빵들을 차곡차곡 놓았어요.
고소한 식빵, 크림빵, 단팥빵, 소보루빵까지 커피 머신도 준비했습니다. 오전 8시 드디어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아주머니였어요. 어머, 여기 새로 생겼나 보네. 빵 맛있어요? 네, 어서 오세요. 그럼요, 맛있어요. 제가 직접 다 만들었어요. 그래요? 그럼 어디 크림빵 하나 줘봐요. 저는 크림빵을 봉투에 담아 건넸습니다. 아주머니가 자리에 앉아 크림빵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어머나, 세상에, 이거 진짜 맛있네요. 크림이 하나도 안 느끼하고. 아이고, 요즘 이렇게 맛있는 빵 처음 먹어봐요. 아주머니가 엄지를 척 치켜 세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날 하루 매출은 10만 원이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었지만 그 어떤 날보다 뿌듯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산책 나오시는 70대 할아버지 박철수님은 식빵을 사가며 꼭 한마디씩 하셨죠. 사장님, 내가 옥화 씨한테 얘기 다 들었어. 아무렴, 며느리한테 그렇게 당하고 살면 안 되지. 아주 잘하셨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르신. 근처 초등학교 교사인 최은지 씨는 방과 후에 들러 케이크를 주문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생크림 케이크 하나 예약할게요. 너무 맛있다고 소문났어요. 네, 감사합니다. 언제 필요하세요? 이번 주 토요일이요. 동네 서점 주인 강민호 씨는 점심시간마다 샌드위치를 사러 왔어요. 사장님, 샌드위치가 정말 맛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옥화는 주말마다 카페에 와서 카운터를 든든하게 지켜주었고, 순자 씨는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빵을 굽고, 오전 7시에 가게 문을 열고, 오후 6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이 피로는 며느리 눈치를 보며 느꼈던 그 무겁고 서러운 피로와는 달랐어요. 이건 제가 스스로 선택한 달콤한 피로였습니다. 휴대폰에는 차단했던 아들 우진이 번호로 문자가 몇 통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그 문자를 읽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대신 보고 싶은 손주 시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시우야, 할머니는 지금 아주 멋진 바닷가 마을에서 빵집을 하고 있단다. 할머니가 만든 빵, 우리 시우 먹고 싶지? 언젠가 시우가 할머니한테 놀러 오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빵 많이 만들어줄게. 할머니 여기서 정말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 시우도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지내렴.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저는 그 편지를 봉투에 넣어 우체통에 붙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가게에 젊은 부부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저기요, 여기 혹시 딸기 타르트 있어요? 네, 마침 오늘 만들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저는 딸기 타르트를 접시에 예쁘게 내왔습니다. 부부가 한 입 먹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와, 여보, 이거 진짜 맛있어요. 대박이야. 사진 찍어도 돼요? 네, 그러세요. 얼마든지 찍으세요. 젊은 남자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마구 찍고 무언가를 열심히 입력했습니다. 나중에 옥화한테 들어보니 그게 인스타그램이라는 곳에 올라간 거였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 가게 문을 열자마자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가게 앞에 낯선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거든요. 어머, 웬일이야. 줄 선 것 좀 봐. 여기가 그 바다가 보이는 빵집 맞죠? 저 딸기 타르트 주세요. 저도요. 저도 딸기 타르트요. 저는 생크림 케이크 예약하고 싶은데요. 손님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왔던 그 젊은 부부가 올린 게시물이 입소문을 탄 거였어요. 주말마다 이웃 도시는 물론이고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파김치가 돼서 옥화에게 말했습니다. 옥화야, 나 정말 어떡하지? 이러다 몸살 나겠어. 사람이 너무 많아. 옥화가 제 등을 팍 치며 말했어요. 야, 이게 무슨 소리야? 복 터진 소리 하고 있네. 좋은 일이잖아. 옥화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이럴 땐 머리를 써야지. 온라인 주문 시스템. 그거 도입하자. 예약받아서 만들면 되잖아. 그게 가능해? 난 그런 거 모르는데. 당연하지. 마침 순자 씨 조카가 대학생인데 그 웹사이트? 그런 걸 만들 줄 안대. 내가 당장 물어볼게. 다음날 순자 씨 조카 김지수라는 싹싹한 학생이 가게로 왔습니다. 20대 대학생인 지수 양은 노트북을 펴고 뚝딱 작업을 시작했어요. 사장님, 제가 간단한 웹사이트 만들어 드릴게요. 여기서 예약 받으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어머, 정말 고마워요, 지수 학생. 일주일 후 웹사이트가 완성됐고, 정말이지 예약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빵을 굽고 손님을 응대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쉴 새 없이 반죽하고 뜨거운 오븐에 빵을 굽고 케이크를 장식했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이런 바쁨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한 달 후 옥화가 장부를 들고 와서는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미수가, 이것 좀 봐. 이번 달 수익이 와 예상보다 훨씬 좋아. 대박이야. 어머, 정말? 응, 안 되겠다. 이제 직원 1명 고용하자. 너 그러다 쓰러져. 얼굴이 반쪽이야. 그럴까? 당연하지. 며칠 후 동네에서 제빵을 배우고 싶어 하던 40대 주부 이미경 씨가 면접을 보러 왔어요. 사장님, 제가 제빵 경험은 없지만 정말 열심히 배울 자신 있습니다. 꼭 써주세요. 좋아요. 저도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같이 해봐요. 그렇게 미경 씨가 아르바이트로 들어왔고 정말 자기 일처럼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안일보 기자 김태준입니다. 혹시 바다가 보이는 빵집 사장님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다름이 아니라 60대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신 사장님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은데 혹시 시간 괜찮으실까요? 아이고, 저를요? 글쎄요. 저는 덜컥 겁이 나서 조심스러웠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정말 좋은 이야기로, 희망을 주는 이야기로 쓰고 싶어서요. 그럼 그렇게 하시죠. 다음 날 30대 남성 기자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기자는 노트와 펜을 꺼내 제 앞에 앉았어요. 사장님,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를 풀어놨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10년간 아들 집에서 살았던 일, 그리고 며느리와의 갈등은 최대한 에둘러 표현했어요. 모든 걸 정리하고 이곳으로 와서 빵집을 시작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단하세요. 용기가 정말 대단하십니다.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정말로 신문에 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60대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여성, 바다가 보이는 빵집 사장 현미숙 씨. 제목이 신문 일면에 아주 크게 박혀 있었어요. 그날부터는 정말 전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저와 비슷한 처지의 중년 여성분들이 많았어요. 사장님, 신문 보고 일부러 찾아왔어요. 저도 며느리 눈치 보며 살고 있는데 사장님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한 50대 여성분이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힘내세요. 우리 잘 살 수 있어요. 저는 그 여성분과 차를 마시며 한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런 시간이 참 좋았어요. 카페를 시작한 지 넉 달째,
눈에 밟히는 손주 시우의 7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손주를 위한 특별한 케이크를 만들기로 했어요. 시우가 제일 좋아하는 공룡 모양의 3단 케이크를 밤새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초콜릿으로 공룡 눈이며 발톱까지 디테일을 살렸죠. 케이크 상자를 소중히 들고 기차를 탔습니다. 아들 우진이가 급하게 구했다는 임시 전세집 주소를 손에 꽉 쥐고 있었어요. 솔직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시간 후 낯선 동네에 도착해서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문이 확 열렸어요. 할머니, 할머니. 시우가 저를 발견하고 온 동리가 떠나가라 소리치며 달려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손주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고, 그새 키가 더 큰 것 같았습니다. 시우야, 우리 강아지. 생일 축하해. 할머니가 케이크 만들어 왔어. 와, 진짜요? 고마워요, 할머니. 시우는 케이크 상자를 들여다보더니 눈을 반짝였습니다. 우와, 공룡이다. 티라노사우루스다. 그때 거실에서 며느리 윤희가 나왔습니다. 윤희는 저를 보더니 예전에 그 앙칼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어색하고 주눅든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윤희가 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곧이어 우진이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시우하고만 시간 좀 보낼게. 시우야, 할머니랑 공원 가자. 저는 두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고 시우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시우와 한참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 저 새 학교 다녀요. 친구들 엄청 많이 사귀었어요. 시우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잘 됐네. 우리 시우 씩씩하네. 할머니 가게에 저도 놀러 가고 싶어요. 빵 만들래요. 그럼 방학 때 꼭 와. 할머니가 맛있는 빵 많이 만들어줄게. 정말이죠? 약속이에요? 그럼 약속? 저는 시우에게 몰래 용돈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시우야, 이거 갖고 있어. 할머니 용돈이야. 와, 고마워요, 할머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윤희가 현관까지 저를 따라 나왔습니다. 어머님, 저기 잠깐만요. 왜?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때는 정말 철이 없었어요. 잘못했어요. 윤희가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기차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시우를 만나니 마음이 따뜻했지만 동시에 어쩐지 씁쓸했어요. 그런데 카페가 너무 잘 되면서 저와 옥화 사이에 작은 의견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미수가, 이럴 때가 아니야. 이제 지점 내자. 2호점, 3호점. 사업 확장할 때라고. 옥화가 어느 날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지점? 옥화야, 나 지금 여기 하나로도 너무 바쁜데? 바쁘니까 확장하는 거지. 물 들어올 때 노저울했다고. 이게 기회야. 나는 글쎄, 나는 그냥 이 가게. 지금 이 규모가 적당한 것 같은데. 아유, 답답하. 왜 그래? 이럴 때 확 밀어붙여야 돈을 번다고. 심지어 순자 씨까지 옥화 편을 들었습니다. 미숙 씨, 옥화 말이 맞아. 프랜차이즈와도 고려해봐요. 이거 지금 잠재력이 엄청나요. 저는 그냥 조용히 제 가게 운영하고 싶은데요. 제 의견은 자꾸만 묵살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옥화가 웬 멀끔하게 차려입은 40대 사업가를 데리고 왔습니다. 미수가, 여기 인사해. 내가 말한 한지훈 씨야. 투자 전문가. 안녕하십니까? 한지훈입니다. 지훈이라는 남자가 제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옥화가 제 팔을 툭 치며 말했어요. 옥화 씨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이분이 우리 가게에 투자하고 싶다고 해. 네, 투자요?
저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사장님, 가게 잠재력이 정말 높습니다. 제가 투자하면 이 브랜드를 전국구로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저는 시간을 좀 갖고 생각해 보고 싶어요. 물론이죠. 여기 계약서 초안입니다. 검토해 보시죠. 지훈 씨가 두툼한 서류를 건넸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계약서를 읽어봤습니다. 경영권의 51%를 지훈 씨가 갖고 저와 옥화는 각각 25%와 24%를 갖는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이진혁 법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무사님, 계약서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네, 바로 보내주세요. 계약서를 보낸 후 이진혁 법무사에게서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현미숙 씨, 이거 위험합니다. 이 조건이면 결국 현미숙 씨가 힘들게 키운 가게에서 밀려날 수 있어요. 경영권을 상대방이 과반수 갖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그날 밤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잠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수화기 너머로 아들 우진이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습니다. 우진이니? 웬일이야? 엄마나 어떡해? 회사에서 추진하던 사업 확장이 완전히 실패해서 빚을 너무 많이 지게 됐어. 뭐라고? 회사에서도 권고사직 당할 것 같아. 당장 전세집 계약 만기도 다가오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 엄마. 우진이가 끝내 울먹였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나더러 뭘 어쩌라고. 아니야, 엄마 절대 엄마한테 돈 달라고 도움 청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엄마한테 말씀드리고 싶었어. 우진이가 그렇게 전화를 뚝 끊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침대에 앉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이룰 수 없었어요. 못난 아들이지만 저렇게 힘들다는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카페에 손님들이 한창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고 며느리 윤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며칠 밤을 샌 사람처럼 눈이 퉁퉁 붓고 머리는 산발을 한 그야말로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윤희가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네가 여긴 왜 왔어? 저는 카운터에서 일손을 멈추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윤희가 갑자기 손님들이 다 보는 앞에서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카페에 있던 손님들이 수군거리며 우리를 쳐다봤어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일어나. 저는 당황해서 윤희의 팔을 잡아 끌고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가게 뒤편 조용한 골목으로 갔어요. 대체 무슨 일이야? 꼴이 왜 이래?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죽일 년이에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윤희가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 울먹였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또 무슨 꿍꿍이야? 우진 오빠가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실직했다고요. 윤희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물었습니다. 당장 전세금 만기가 다가오는데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저희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나한테 와서 이럴 일이 아니잖아.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돈 빌려달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저 지금 식당 아르바이트 시작했어요. 제발 우리 시우만 좀 봐주세요. 어머님. 뭐? 시우를? 네. 저희가 어떻게든 생활 안정시킬 때까지만요. 제발요, 어머님.
윤희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애원했습니다. 저는 정말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시우를 생각하니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이번 주말에 데려와. 정말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윤희가 땅에 머리가 닿도록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페로 돌아가자 옥화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쟤 왜 저래? 너한테 무릎까지 꿇고. 시우 내가 맡기로 했어. 뭐? 야, 현미숙. 너 정신 차려. 그 싹퉁머리 없는 며느리를 다시 받아들이면 어떡해. 너 또 당하려고 그러지. 옥화가 기가 막힌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시우만 맞는 거지. 며느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아이고, 답답하. 그게 그거지. 결국 또 발목 잡히는 거라고. 옥화야, 나는 내 손주를 외면할 순 없어. 옥화는 제 고집을 알기에 속이 터진다는 듯 한숨을 푹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말에 우진이와 윤희가 시우를 데리고 왔습니다. 할머니, 와, 저 이제 할머니랑 같이 산대요. 진짜죠? 아무것도 모르는 시우는 신이 나서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래, 우리 시우, 이제 할머니랑 같이 살자. 저는 손주를 꼭 안아주었어요.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진이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시우 방은 여기 오피스텔 옆방으로 하나 더 얻을 거야. 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윤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바로 옆방을 계약했습니다. 시우의 방을 예쁘게 꾸며주었어요. 새 침대와 책상, 옷장을 샀습니다. 그리고 근처 초등학교로 전학수속을 밟았죠. 담임 선생님을 만나 시우의 상황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아이고, 할머님이 돌보시는 거군요. 시우가 잘 적응할 수 있게 저희가 잘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시우는 새 학교에 적응하느라 역시 힘들어했습니다. 또다시 전학생이 되어 아이들 사이에서 잔뜩 주눅이 들어 조심스러워했어요. 할머니 친구들이 나한테 말 안 걸어요. 시우가 풀이 죽어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시우 씩씩하잖아. 시간이 지나면 다 친해질 거야. 저는 방과 후에 시우를 카페로 데려와 맛있는 간식을 챙겨주며 돌봤습니다. 시우는 제 곁에서 점차 밝아졌어요. 하지만 가끔 밤에 잠들기 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응, 우리 시우. 주말에 보러 가자. 조금만 참아. 저는 그런 손주를 달래주었습니다. 옥화가 그런 저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수가, 너 또다시 육아에 묶인 거야. 너 괜찮겠어? 네 인생 찾는다며. 괜찮아. 시우는 윤이랑 달라. 이 아이는 날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이야. 하지만 생활은 분명 바빴습니다. 아침에 시우를 학교에 보내고 쉴 틈 없이 카페 일을 하고 저녁이면 시우를 챙겨야 했어요. 문제는 카페 운영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시우를 돌보느라 새벽에 빵을 굽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줄어들었어요. 밀려드는 예약 주문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사장님, 저 일주일 전에 예약한 케이크는요? 지금 찾으러 왔는데. 어느 날 손님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 어떡하죠? 죄송해요. 제가 오늘 깜빡하고 준비를 못했어요. 아니, 장사를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멀리서 왔는데 정말 실망이네요. 화가 난 손님이 휙 돌아가 버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탔어요. 설상가상으로 성실하던 미경 씨까지 제게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저 정말 죄송한데요. 아무래도 개인 사정으로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네. 미경 씨 갑자기 왜요?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편찮으셔서 제가 고향에 내려가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잘 돌보세요. 가뜩이나 모자란 인력에 큰 공백이 생겼습니다. 저는 시우와 카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느라 몸과 마음이 그야말로 지쳐갔어요. 이대로는 손주도 가게도 둘 다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투자자 한지훈 씨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투자 건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제가 듣기로 최근 카페 운영이 많이 불안정하신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전문 경영인을 투입하고 시스템을 갖추면 지금 겪는 문제는 바로 해결될 겁니다. 한지훈 씨가 전곡을 찔렀습니다. 생각 좀 더 해볼게요. 사장님,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일까지 꼭 답을 주십시오. 한지훈 씨가 차갑게 말하며 압박했습니다. 그날 저녁 옥화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미수가, 너 한지훈 씨 만났다며? 이 기회 놓치면 너 바보야. 옥화야, 나는 카페가 이렇게 너무 커지면 내가 원했던 소박한 삶이랑 멀어질 것 같아서 무서워. 아이고, 답답하. 그게 무슨 소리야. 돈방석에 앉을 기회라고. 나는 투자 거절하려고. 뭐? 옥화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야, 현미숙. 너 지금 제정신이야? 이게 지금 무슨 결정이냐고. 미안해, 옥화야. 하지만 이게 내 결정이야. 난 못하겠어. 나는 너 도저히 이해 못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나는 투자금 뺄래. 나 동업관계 정리하고 싶어. 뭐라고? 옥화야, 너까지 왜 이래?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됐어. 미안하지만 나는 여기서 빠질래. 내 돈 당장 돌려줘. 옥화야,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 시우 방 없고 하느라 시간을 좀 줘. 알았어. 딱 한 달 줄게. 한 달 안에 깨끗하게 정리해. 옥화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날 저녁 시우가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시우야, 우리 강아지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친구들이 저더러 전학만 다니는 애라고 놀려요. 시우가 제 품에 안기며 서럽게 울었습니다. 괜찮아, 시우야, 괜찮아. 할머니가 있잖아. 응. 할머니, 나 전학 오기 전 친구들이 너무 그리워요. 나는 왜 엄마 아빠랑 같이 살 수 없어요? 왜요? 시우가 저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가슴이 정말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시우야, 그건 조금만 참아. 곧 다시 엄마 아빠랑 살 수 있을 거야. 저는 손주를 달래면서 깊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과연 제대로 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가게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애꿎은 손주까지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을 보니 바다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과연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게 문을 열었는데요. 글쎄, 박철수 어르신이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요즘 아주 힘들어 보이시네. 혼자 고생 많죠? 사정 다 들었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내가 말이야, 오전에 딱히 할 일이 없어요. 이 늙은이가 와서 카운터라도 좀 봐드릴게, 어때요? 어머나, 어르신, 어떻게 그런 신세를 져요? 괜찮습니다. 에이, 뭘 그런 걸 신세라고 그래. 여기 식빵 먹은 짬밥이 얼만데 이웃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뭘. 철수 어르신이 사람 좋게 활짝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만 코끝이 찡해졌어요. 그날 오후에는 은지 씨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저기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시우 방과 후에 제가 좀 돌봐줘도 될까요?
어차피 저도 학교 끝나면 시간이 비어서요. 네. 아이고, 은지 씨 어떻게 그래요? 선생님도 피곤하실 텐데. 아니에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시우가 얼마나 착하고 예쁜 아이인데요. 주말에는 서점 주인 민호 씨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왔습니다. 사장님, 제가 제빵은 영 젬병이라 못하지만 설거지랑 청소는 자신 있습니다. 주말마다 와서 제가 싹 다 해드릴게요. 아이고, 민호 씨까지 왜 그래요, 미안하게. 저는 결국 이분들의 따뜻한 선의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순자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숙 씨, 내가 옥화랑 얘기 잘했어. 걔가 내일 가게로 올 거야. 정말요, 순자 씨? 응. 내가 아주 쓴소리 좀 했지. 친구가 이렇게 힘든데 돈이 문제냐고. 다음 날 정말 옥화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옥화는 잔뜩 어색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미수가, 옥화야. 미안하다. 내가 그때 사업 욕심에 눈이 멀어서 친구 속도 모르고. 옥화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니야, 나도 미안해. 너한테 솔직하게 말 못해서. 투자금 그거 천천히 갚아도 돼. 아니, 나 그냥 다시 네 동업자로 남을래. 안 될까? 정말이야, 옥화야? 그럼, 우리가 어떤 친군데? 저희는 결국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죠. 앞으로는 우리 더 솔직하게 얘기하자. 그래, 옥화야. 은지 씨의 도움으로 시우를 방과 후 돌봄 교실에 등록했고 담임 선생님과도 상담을 했습니다. 어머님, 시우가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제가 세심하게 살필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느 날 저는 시우에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시우야, 할머니가 만든 쿠키 학교에 가져가서 친구들한테 나눠줄래? 정말요? 우와, 친구들이 좋아할까요? 그럼, 할머니 쿠키가 얼마나 맛있는데. 다음 날 시우는 쿠키 한 봉지를 소중하게 들고 학교에 갔습니다. 방과 후에 돌아온 시우의 얼굴이 아주 밝았어요. 할머니, 친구들이 쿠키 너무 맛있대요. 내일도 또 가져가도 돼요? 그럼, 우리 시우, 내일도 할머니가 잔뜩 만들어줄게. 시우는 그렇게 조금씩 새 학교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뜻밖에도 아들 우진이가 가게로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 우진아, 웬일이야? 엄마 나 새 직장 구했어. 정말? 어머, 잘됐다? 응, 아직 작은 회사지만 정말 성실하게 일해서 다시 재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우진이의 얼굴이 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윤희도 마트에 정규직으로 취업했어. 그래, 참 다행이다. 엄마, 정말 미안해. 우진이가 제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동안 엄마 희생을 너무 당연하게만 여겼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엄마. 우진이의 목소리가 이제야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시우 다시 데려가고 싶은데 혹시 엄마가 괜찮다면 시우가 여기서 너무 잘 지내니까 지금처럼 함께 지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시우는 여기 생활에 이제 막 적응했고 학교도 안정적이야. 당분간은 나랑 함께 있는 게 좋겠어. 대신 주말마다 너희가 만나러 오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 대신 생활비는 내가 보낼게. 엄마 혼자 다 감당하게 안 할 거야. 우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우진이는 정말 매달 꼬박꼬박 일정 금액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윤희도 시우 학용품과 옷을 사서 보냈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 윤희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는 지금 마트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 손으로 직접 돈을 벌어보니
그동안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어머님 돈을 제가 얼마나 함부로 썼는지, 이제야 조금 알게 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잘하겠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며느리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주말 우진이와 윤희가 시우를 데리러 왔습니다. 엄마, 우리 시우 데리고 같이 공원이라도 갈까? 그래, 그러자. 저희는 오랜만에 다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시우는 엄마 아빠 손을 양쪽에서 잡고 신이 나서 방방 뛰어다녔어요. 엄마, 시우 맡아줘서 정말 고마워. 우진이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면서 지내자. 네, 엄마 꼭 그럴게. 물론 상처가 깊었던 만큼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로 했어요. 가게로 돌아와 저는 옥화와 순자 씨에게 선언했습니다. 나 결정했어. 카페 확장. 그거 안 할 거야. 어머, 정말? 괜찮겠어? 옥화가 물었습니다. 응. 대신에 말이야. 나 우리 동네 주민들이랑 더 깊은 유대감을 만들고 싶어. 어떻게 말이야? 매주 화요일 오후에는 나처럼 힘든 중년 여성들을 위한 무료 제빵 클래스를 열까 해. 그리고 목요일에는 어르신들에게 차랑빵을 아주 싸게 할인가에 드리고 싶어. 세상에. 미숙 씨,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다. 순자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돈 버는 것보다 이런 방향이 훨씬 의미 있지. 내가 적극 도와줄게. 그래.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가치 있는 일이야. 나도 대찬성이야. 옥화도 환하게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첫 제빵 클래스를 열었습니다. 동네 중년 여성 5분이 오셨어요. 자, 오늘은 제일 기본인 식빵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반죽하는 법을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다들 어찌나 열심히 따라 하시는지 몰라요. 사장님, 이거 너무 재미있어요. 다음 주에도 꼭 올게요. 목요일에는 어르신들이 카페를 찾아주셨습니다. 사장님, 오늘 할인해 준다면서? 소문 듣고 왔어. 네, 어르신들은 특별 가격이에요. 많이 드세요. 아이고, 고맙네, 고마워. 카페는 단순한 장사 공간이 아니라 어느새 동네 사랑방이 되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빵만 사러 오는 게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나누러 왔어요. 매출은 예전처럼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안정적이었고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했어요. 시우도 카페에서 손님들에게 씩씩하게 인사하고 간단한 심부름을 도왔습니다. 시우야, 저기 테이블에 물 좀 갖다 줄래? 네, 할머니, 금방 갖다 드릴게요. 시우는 그렇게 책임감을 배워갔습니다. 어느 날 구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양구청 사회적경제과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빵집이 모범 사회적 기업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 시상식에 꼭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하지만 거절하고 싶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가게만 운영하고 싶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따뜻한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남들의 인정이나 상이 아니라 지금 제가 행복한가였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시우와 함께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할머니, 나 있잖아. 할머니랑 여기 바닷가에 사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 엄마 아빠도 보고 싶지만 그래도 할머니랑 있으면 막 행복해요. 시우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고마운 손주를 꼭 끌어안았어요. 오피스텔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다 위로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64시 된 나이에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내일도 저는 새벽에 일어나 빵을 굽고 정겨운 단골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사랑하는 손주와 저녁을 함께 먹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가 선택한 제 인생이었고 저는 이 삶에 더할 나위 없이 만족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아침 가게 문을 활짝 여니 향긋한 벚꽃 향기가 먼저 들어왔어요. 곧이어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반갑게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좋은 아침. 어서 오세요, 철수 어르신. 오늘도 제일 먼저 오셨네요. 그럼, 내가 여기 명예 직원인데 매일 출근 도장 찍어야지. 철수 어르신은 이제 정말 카페의 명예 직원처럼 매일 오전에 오셨습니다. 다른 손님들과 정겹게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시는 게 어르신의 낙이 되었죠. 사장님, 나 오늘 식빵 하나 줘요. 갓 나온 거.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일 맛있는 걸로 드려야죠. 가게는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정신없이 바쁜 것이 아니라 기분 좋은 활기가 넘쳤어요. 저는 이제 이 적당한 손님과 적당한 바쁨, 이 평화로운 리듬에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학교를 마친 시우가 씩씩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왔어? 시우야, 학교는 어땠어? 할머니, 저 오늘 받아쓰기 시험 100점 받았어요. 100점? 뭐, 100점? 아이고, 우리 시우 정말 대단한데? 기특해라. 할머니가 오늘 상으로 맛있는 케이크 만들어줄게. 와, 진짜요? 신난다. 고마워요, 할머니. 시우는 어느새 훌쩍 자라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학교에서 친한 친구들도 여럿 생겼고 다행히 성적도 우수했죠. 저녁 무렵에는 옥화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옥화는 아예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저희 가게 바로 옆으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매일 함께 점심을 먹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미수가, 내일 순자 씨랑 셋이서 오랜만에 저녁이나 먹자. 어때? 어머, 그래. 너무 좋지. 순자 씨는 요즘 건강 문제로 제빵 클래스를 조금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가끔 찾아와 제게 새로운 레시피를 알려주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아들 우진이와 며느리 윤희가 시우를 데리러 왔어요. 엄마, 우리 왔어.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우진이와 윤희는 다행히 작은 빌라를 장만해서 안정된 생활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주 주말마다 이렇게 시우를 만나러 왔어요. 아이고, 우리 시우, 엄마 아빠랑 재미있게 놀다 와. 네, 할머니. 이따가 저녁에 올게요. 며느리 윤희는 예전처럼 그렇게 오만하거나 쌀쌀맞지 않았습니다. 저를 대할 때 아주 조심스럽지만 진심으로 노력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제가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윤희가 변하려고 애쓰는 모습은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가게에서 일하는데 시운의 초등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시우 학생 할머님이시죠? 네, 제가 할머니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어머님, 이번 주 금요일에 학교에서 시상식이 있는데 꼭 참석하실 수 있으실까요? 시우가 상을 받게 됐거든요. 네, 상이요? 우리 시우가요? 무슨 상인데요? 효행상입니다. 할머니를 살뜰히 돕고 바르게 생활한다고 해서 받게 됐어요. 아이고, 세상에, 그럼요. 꼭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금요일 오후 저는 곱게 차려입고 초등학교 강당에 갔어요.
많은 학부모님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곧 시상식이 시작됐습니다. 효행상 2학년 3반 정시우. 이름이 불리자 시우가 씩씩하게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상장과 상품을 건네주셨어요. 자, 우리 정시우 학생, 수상 소감 한마디 해볼까요? 교장 선생님이 시우에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저는 저희 할머니한테 제일 감사해요. 할머니 사랑해요. 시우가 객석에 앉은 저를 보며 해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우리 손주가 저렇게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생이 다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저는 시우에게 달려가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시우. 장하다. 정말 축하해. 할머니도 시우 많이 사랑해. 할머니, 나 오늘 상 받았으니까 케이크 먹어도 돼요? 그럼, 우리 시우 상 받았는데 당연히 먹어야지. 제일 큰 걸로 먹자.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시우와 함께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석양이 수평선 너머로 붉게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온통 아름다운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할머니, 저기 조개 껍데기 주우러 가요. 시우가 신이 나서 모래사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저 멀리 시우가 뛰어다니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지난 시간을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며느리의 그 모욕적인 한마디, 그리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집을 팔기로 한 결정, 낯선 이곳으로 처음 왔던 그날까지 제가 그때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을 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만약 며느리의 그 한마디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여전히 그 답답한 집에서 보이지 않는 하인처럼 살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저에게는 번듯한 내 집이 있고 내 가게가 있고 또 저를 존중해주는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번 돈으로 당당하게 제 삶을 꾸려갔고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할머니. 그때 시우가 숨을 헐떡이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이것 보세요. 이거 진짜 예쁘죠? 할머니 선물이에요. 시우가 제 손에 조개 껍데기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분홍빛이 은은하게 감도는 아주 예쁜 조개 껍데기였어요. 아이고 고마워, 시우야. 정말 예쁘다. 저는 그런 손주를 가슴이 벅차도록 꼭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멋져요. 시우가 제 품에서 활짝 웃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바닷가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을 확인해 봤어요. 아들 우진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다 같이 모여서 저녁 식사하면 좋겠어요. 다 같이 밥 먹어요. 저는 문자를 읽고 잠시 생각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 토요일 저녁에 보자. 저는 이제 가족 모임이라도 제가 원할 때만 참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을 겁니다. 오피스텔에 도착해서 시우에게 맛있는 저녁을 먹였습니다. 시우야, 내일은 뭐 먹고 싶어? 할머니가 만든 크림빵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알았어. 내일 아침에 할머니가 잔뜩 만들어줄게. 시우를 깨끗이 씻기고 잠자리에 눕혔습니다. 동화책을 읽어주니 시우는 금방 새근새근 잠이 들었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64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내일 아침에도 저는 새벽에 일어나 빵을 구울 겁니다. 오전 7시에 가게 문을 열고 정겨운 단골 손님들과 인사를 나눌 거예요.
철수 어르신이 오시면 따뜻한 커피를 대접하고, 은지 씨가 오면 케이크 예약을 받고, 민호 씨가 오면 샌드위치를 만들어줄 겁니다. 저녁에는 손주와 함께 밥을 먹고 잠들기 전 동화책을 읽어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선택한 제 인생이었습니다. 누가 정해준 삶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선택한 삶이죠.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사는 삶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삶에 더할 나위 없이 만족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분명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더없이 평화로웠어요. 이제 저는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62에 시작한 저의 새로운 인생은 64이 된 지금 정말 행복했습니다. 창밖에서 자장가처럼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저는 제가 선택한 이 삶을 꿋꿋하게 살아갈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모든 걸 잃은 것 같았던 그때, 오히려 그날부터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됐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 이제야 이해하게 됐습니다. 누군가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용기 내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제가 했으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